다만이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상황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샤만, 바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샤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웬 점쟁이야? 샤만이야? 예.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나라입니다. 중국 상나라에는 초기 한자의 기원을 잘 알 수 있는 갑골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골문은 거북이의 등딱지나 사슴의 어깨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다양한 점을 쳤었던 그 흔적입니다. 이 상나라 때 왕들은 자신들의 밑에 있는 신하들을 정인이라 불렸거든요. 근데 이 정인들이 다 결국은 이 점복, 점을 같이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들은 국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같이 점을 치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치고 이제 그 조상과 맞닿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의식,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알코올과 같은 그러한 음료도 동원되었겠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신께 다가가는 어떠한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점을 치는데요. 이게 하나의 마을에 대한 그 내지는 작은 집단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였어요. 어떤 때는 적이 침범해 오기도 하고요. 가물어서 한 지역이 다 사람들이 삶이 위험해지는 등 아주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매일 모여서 점을 치며 그 상황들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일 일도 아니고 상당히 뒤에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를 같이 이렇게 적어둔 것이 바로 이 갑골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상나라 사람들이 갑골문을 개발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동물의 뼈에다가 그을려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쓰는 그 뼈를 복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복골은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중국과 아시아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다만 그 차이는 이 상나라의 갑골문은 복골 위에 글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점을 쳤는지를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다른 나라에 있는 복골들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 복골은 얇기 때문에요. 불에 한참 그을리다 보면은요, 쩍 소리와 함께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갈라지는 그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뭐 귀인이 온다, 사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복골은 전 세계에 널리 있지만은 중국의 상나라 때 왕은 그 점을 잘 쳐야지만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니까. 야, 역시 이제 샤만이 단순한 그러한 조력자에서 하나의 권력으로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라의 그 차차홍이라고 하는 그 왕 단계는 이제 그러한 그 무당이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 이전에 고조선 내지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글자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세용동검 문화, 또는 이제 한국의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약 2400년 전부터는 남한 곳곳에도 이와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또는 그 샤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철기 시대 또는 세용동검 문화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세용동검, 그 다음에 구리거울, 보통 우리가 단유세문경이라고 하죠. 잔줄무늬 거울, 그 다음에 이 청동방울이 함께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칼 그러면 무기를 보통 상징하는데요. 무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울과 방울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무당이나 샤만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그 힘을 과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그 제사장들의 그 역할은요, 단순하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청동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그러한 물질들을
다루고 그걸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칼은 실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신께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이죠. 우리가 아마 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이 잔줄무늬 거울은 그 바로 지금도 쉽게 우리가 복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다양한 그 동심원 원형의 그 무늬와 함께 0.1mm도 안 되는 그러한 미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거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동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비스러운 기술로 잔줄무늬 거울의 잔줄무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몸에 걸면은 그 미세한 잔줄무늬가 아니라 그 바깥쪽 반질반질한 반사를 하는 금연을 바깥으로 걸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걸고 밖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태양빛이 비추어서 마치 거울을 내가 가슴에 들고 밖에 나아가시면 얼마나 눈이 부시겠습니까?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는 그러한 하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잔줄무늬예요. 만약에 태양을 반사하는 것만으로 이 거울의 용도가 있다면은 굳이 뒷면에다가 잔줄무늬를 넣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바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들의 기술을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청동기에서 거울을 반질반질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미세한 줄무늬는 아무도 쉽게 모방할 수 없겠지요. 즉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그러한 기술을 가짐으로써 이 샤만들은 자신의 권력 그리고 하늘에 맞닿는 그러한 그 힘을 자신의 것만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옛날 2400년 전의 유적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2400년 전에 썼었던 청동기하고 똑같은, 즉 거울하고 방울들이 지금도 만주의 만주족 샤먼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주령이라고 하죠. 8개가 달려있는 방울이나 거울,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그 모티브들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고대국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양한 그 문화가 들어오면서 샤만의 원래 전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반면에 만주족들은 그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었지요. 아마도 한국에서 남아 있었던 이 철기 시대의 샤만들의 모습은 당시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샤만의 풍습과 아마 일맥상통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 방울도 있죠. 청동 방울도 샤만의 의식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롱한 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 샤만 의식에서 북과 함께 중요한 음악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샤만들의 모든 의식과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지요. 이렇듯 한국의 청동기 시대에서도 이와 같은 그 샤만들의 역할은 여전히 있었고요. 우리도 역시 유라시아 전역에 있었던 고대 문화의 그러한 그 맥락에서 함께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동기와 철기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여전히 샤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라의 금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보이는 금관, 이 관은요, 이거는 물론 청동기입니다만은 금빛으로 칠을 한다면은 신라나 가야 어디에서 나온 삼국시대에 나온 관이라고 해도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것 같아요.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 관은 20세기에 만주족이 샤먼이 썼었던 관입니다. 자, 신라의 금관은요, 만주족과 유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슴뿔과 이 올라가는 나무로 된 그러한 모티브로 된 신라의 금관의 그러한 형태는요, 시베리아에 있는 샤만들, 그리고 서쪽으로 나아가서는 북유럽과 동유럽까지 유라시아 전역에 똑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라의 금관이 바로 샤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국가로 발전시켜 나아갔었던 그러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보는 이 관은요, 2000년 전 시베리아의 청동기로 만든 샤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 관들을 좋아했죠? 이 관들은 공통적으로 관에 나무처럼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사슴뿔 또는 짐승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라시아 전역에는요, 샤만들은 관을 쓰고 있었을까요?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하늘로 이르는 통로를 이 샤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그 샤만의 역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암각화가 바로 이 시베리아에서 얼마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얼굴은 마치 무슨 와이파이 같지 않나요? 와이파이 같고 그 오른쪽에는 이 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하늘의 뜻을 샤만에게로만 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샤만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어떠한 그 세속적인 왕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신만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세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와이파이와 같은 그 받는 장치, 바로 그것이 금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의 각각 만드는 방법들은요,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신라의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한국에서 널리 쓰였었던 고곡이 달려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이 틸리아 테페의 황금관에는 또 다른 동그란 모양의 이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것은 가만 보면은 박혀 있는 그 사람의 형태도 서양인입니다만은 대신에 사슴이 그리고 나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신라에서도 비슷한 식의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양한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초원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거대한 이 문화가 있었고요. 그들의 주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흉노하고 훈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목민의 황금 문화가 동서양에 널리 확산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황금 문화의 기술과 그들의 그 모티브는 유목 문화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걸 전부 다 흉노 내지는 훈족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목민들은 말을 타기 때문에 관을 쓰지 않아요. 관을 쓰면은 무거워서 말을 몰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유목민인 흉노의 황금 문화를 받아들인 정착민들이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공통적으로 금관을 썼을까? 이 세 지역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받은 자만 금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예, 샤만은 이제 세속화되고 권력을 소유하는 독점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은 누구든 이 금관을 쓰고 다닌다면은 그 사람이 곧 샤만이 될 수 있다면 안 되겠지요. 자, 그 금관을 어떻게 해서 특정한 사람만 선택받게 할까요? 바로 그 답을 아프가니스탄 틸리아 테페에서 발견된 황금 금관에서 찾았습니다. 이 금관은 상당히 많은 사연이 있는 발견품입니다. 1978년도에 당시 소련의 고고학자가 친소 정권이 수립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유적을 발굴하다가 우연히 발굴한 유물이에요. 그 당시에 달은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접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예상치도 않게 이 황금 무덤이 나온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사리아니드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고민을 했답니다. 이거 내년에 다시 발굴할까? 아니면 지금 발굴할까 했는데 황금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 다시 오면은 그때 누군가가 도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추운 겨울에 간신히 발굴을 다 해냈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해서 다시는 이 지역을 조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물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유물이 한동안 실종되어 있다가 간신히 얼마 전에 그 존재를 드러냈는데요. 이 사리아니디 선생님의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황금관을 쓴 사람은 여성이에요. 자, 여성인데 이 사람의 머리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뾰족한 달걀머리, 소위 말하는 그 편두입니다. 편두는요, 이 인간의 진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산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는 두개골이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벌어져 있습니다. 아마 출산 때 용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직 뼈 굳기 전에 다양한 형태로 머리를 눌러가지고 머리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이 금관은 편두 머리를 한 사람이 썼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금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흉노인들은 말 타고 달리기 때문에 금관을 쓸 수 없어요. 대신에 자신의 머리를 밀고 머리통을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그 흉노인들의 황금 문화 기술을 받아들인 동서양의 각 나라들은 여기에 편두에다가만 맞는 금관을 써서 쓴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샤먼의 관과 이 금관은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관이 나온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 즉 하늘에 이르는 길을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은 만주족의 샤만이 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와이파이, 하늘로 가는 그 길을 금관과 다양한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독점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바로 고대 시대에 권력을 잡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어졌지요. 하지만 이렇게 샤만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왕의 시절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경쟁과 전쟁이 중요해지면서요. 샤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이 그 전쟁이라든지 실제 생활에서 도움된다기보다 신의 뜻을 받는 상당히 그 애매한 일입니다. 즉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지만 그 국가가 존속할 수 있었겠지요. 즉 국가가 발달되고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샤머니즘은 점진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발달되면서도 계속 이러한 그 샤머니즘에 의지했다면은 아마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없었겠지요. 어쨌거나 이 국가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각각의 그 국가의 성원들이 통치자의 힘을 믿는 데에는 이와 같은 그 샤먼들의 역할, 또 그들의 모습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던 고대 국가에서 샤먼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요, 아니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이 뭐 중요했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사소하지만 너무나 과거에는 중요했던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별다른 댐이나 수리시설이 없는 고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일기예보는 그들의 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소중한 정보였겠지요. 그리고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을 때 그
병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역병에 대한 대처, 아마 그와 같은 그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정보들도 과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은 샤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세속적인 권력도 함께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은 금관과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습되면서 점진적으로 그 권력은 세속적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렇게 짧은 샤만들의 그 권력에서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